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숨소리마저 얼어붙을 듯한 깊은 겨울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매서운 칼날처럼 궁궐의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가며 밤새도록 울었고 그 소리는 깊은 궁 안에 갇힌 이들의 시름처럼 구슬펐지요. 이곳은 지엄한 법도와 화려함 뒤에 수많은 비밀과 눈물을 감추고 있는 조선의 궁궐이었습니다. 그 궁궐 가장 깊숙하고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 중궁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중궁전, 즉 나라의 어머니가 머무는 가장 높은 곳이었지만 그곳을 감도는 공기는 대비의 처소나 왕의 침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비 민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중전이 되기 전부터 저주받은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녀가 태어나던 해 가뭄이 극심했고 그녀가 혼담을 나누려던 이웃집 도령은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닿는 곳에는 불행이 싹트고 그녀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는 재앙이 깃든다고 말입니다. 몰락한 가문의 딸이었기에 그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흉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먼 친척이 되는 영의정이 세력 균형을 위해 그녀를 밀어붙였고 반대파의 힘을 누르려던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저주 따위는 옥새의 무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렇게 설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차가운 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의 어머니인 대비는 설인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대비는 아침 문안 인사 때마다 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나라의 국모라는 이가 어찌 저리도 복이 없게 생겼는가. 낯빛이 창백한 이 궁의 기운까지 스산하게 만드는구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설인의 가슴에 밝혔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중전마마를 모시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중을 들 때에도 그들은 설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그녀가 사용한 물건은 마치 부정한 것이라도 되는 듯 황급히 치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중전의 저주가 자신들에게 옮을까봐 전전긍긍했고 중궁전은 불길한 곳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왕에게서 왔습니다. 이 나라의 지아비인 왕은 가래를 올린 첫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중궁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인을 왕비로 맞았을 뿐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발길은 늘 화려하고 애교 많은 박희빈의 처소를 향했습니다. 설인은 텅 빈 침소를 홀로 지키며 멀리서 들려오는 왕의 웃음소리에 조용히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설인은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그런 끔찍한 힘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 이 손이 누군가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단 말인가?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것이 이 궁에서 그녀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자수틀이었습니다. 중궁전 구석 차가운 창가에 앉아 그녀는 봉황을 수놓았습니다. 왕비의 상징인 봉황. 하지만 그녀의 봉황은 금실로 화려하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짙푸른 실과 검은 실을 섞어 달빛 아래 홀로 우는 듯한 봉황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을 실 끝에 매달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설이는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눈은 쉼없이 내렸고 소복하게 쌓인 눈 위로 순찰을 도는 넥관의 발자국 소리만 이따금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저 멀리 경복궁의 지붕들도 하얀 소복을 입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설이는 자신이 이 거대한 궁궐이라는 무덤의 산채로 묻힌 기분이었습니다. 중궁전의 뜰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왕비를 뵙기 위한 손님들로 분주해야 할 곳이었지만 그곳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비의 탄신 연회에도 동지섣달의 큰 잔치에도 서리는 이름뿐인 주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병풍처럼 앉아있다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뜰에는 잡초만 무성해져 갔고 궁인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뜰이라 부르며 돌아갔습니다. 반면 박희빈의 처소인 취선당은 사계절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하사품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권력을 좇는 신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희빈은 날마다 새로운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곳의 따뜻한 온기와 환한 불빛은 서린이 머무는 중궁전의 냉기와 어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쫓기 마련이었고 서린은 잊혀진 그림자였습니다. 서린은 가끔 몰락한 친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직한 선비였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저주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일지 몰랐습니다. 힘없는 자에게는 불행마저도 죄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친정에 해가 될까봐 편지 한 통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정갈한 물을 떠놓고 부디 무사하시기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리는 뜰을 청소하던 어린 무수리궁에 자비를 하는 여종가 추위에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빗자루를 놓칠 지경이었습니다. 서리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따뜻한 손 화로를 몰래 그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거라. 하지만 그날 밤 그 무수리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고 궁에는 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전마마가 손을 댄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다행히 무수리는 며칠 뒤 회복했지만 그 사건 이후 서린을 향한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습니다. 수라관에서는 중전의 수라상에 독이라도 들까봐 서로 미루기 일쑤였고 그녀의 옷을 세탁하는 세답방 궁녀들은 소금을 뿌려 부정을 씻어내곤 했습니다. 서린은 이제 따뜻한 마음을 내미는 것조차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린은 더욱더 자수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녀가 수놓는 봉황은 날개가 찢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금실 대신 은실을 사용해 봉황의 눈물을 표현했습니다. 차가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눈물방울은 어쩌면 서린 자신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자수가 완성되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혹은 이 자수가 자신의 유일한 벗이라고 여겼습니다. 왕은 이 모든 일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서린을 볼 때마다 가문이 몰락하던 날에 음울한 기운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왕에게 서린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일 뿐 사랑해야 할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저주를 믿는다기보다는 그녀를 둘러싼 불길함 자체를 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국정으로 바쁜 왕에게 중궁전의 적막함은 차라리 편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대비는 이 침묵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중전의 기운이 너무 차서 원자박 희빈의 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라며 은근히 서린을 압박했습니다. 대비에게 서린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문에서 왕비를 맞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서린의 몰락한 가문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비는 서린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랑이나 궁인들의 존경 같은 것은 감히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를 보고 밤이 되면 달을 보며 그저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그녀의 그 작은 소망마저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점점 더 혹독한 바람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중궁전의 우물은 가장 먼저 얼어붙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거대한 창처럼 날카롭게 자라났습니다. 궁인들은 이것 또한 중전의 음기, 임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서리는 겹겹이 속옷을 껴입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날씨 때문만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추위였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서린의 봉황자수는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은빛 눈물을 흘리는 푸른 봉황. 그것은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깃털 하나를 수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봉황이 완성되어 날아오르면 이 지독한 저주도 함께 가져가 줄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수는 그저 천조각일 뿐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칠게 울부짖던 날이었습니다. 서리는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고 자수틀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문풍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궁궐을 배회하며 문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고요한 절망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자신을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촛불을 가렸습니다. 불빛이 흔들리자 벽에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저 그림자를 보고 저주라 부르는 것일까요? 서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시련을 주시나이까. 부디 이 궁궐에 더 이상의 불행이 없게 하소서. 그녀의 기도는 바람소리에 묻혀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하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 무섭도록 거칠었던 밤이 지나고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세상을 뒤덮은 눈은 소란했던 바람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듯 궁궐을 하얗고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움이 아닌 폭풍전에 숨막히는 적막함이었습니다. 중궁전에 갇혀 지내던 서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옷으로도 막을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그 시린 감각이 차라리 반가웠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녀는 아주 잠깐이라도 이 답답한 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중궁전 뜰을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늘을 보는 것만이라도 허락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마루로 내려서려던 순간 멀리 대비의 처소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는 궁녀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부산스러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리는 저도 모르게 발을 뒤로 물렸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또다시 불길한 오해를 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차가운 창살에 이마를 기댄 채 하얀 눈이 덮인 궁궐의 지붕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대비의 처소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 정원에는 왕실의 장수를 상징하는 수백 년 묵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는 궁궐의 역사 그 자체였고 대비가 특히 아끼는 것이었지요. 서리는 그저 멀리서 그 위험 있는 소나무가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소나무처럼 나도 이 겨울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다음 날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이 깨지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데비마마가 그토록 아끼시던 왕실의 장수를 상징하던 그 소나무가 시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푸르러야 할 쏘잎이 하룻밤 사이에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고 뿌리 근처의 굵은 가지들은 생기를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벌레가 생길 리도 가뭄이 들 리도 없었습니다. 어이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나무의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나무가 아프다던 이야기가 어느새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소문을 낳았습니다. 데뷔 전에 한 친박 나인이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 중전마마께서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소나무를 노려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순식간에 살이 붙었습니다. 중전마마의 눈길이 닿자마자 소나무가 시들기 시작했다. 이제 공공연한 비밀은 끔찍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중전의 저주가 진짜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세다방의 궁녀들은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었어. 짐승도 모자라. 이제는 나무까지 죽이는구나. 수라간의 나인들은 소뚜껑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실의 상징인 소나무가 절이 되었으니
나라의 큰 흉조가 들 징조야. 모두 그분을 잘못 들인 탓이야. 소문은 날개를 달고 대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대비는 경로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건강이자 자신의 권위였습니다. 대비는 설인이 감히 자신의 것을,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옥좌에 앉은 왕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주상, 보셨습니까? 저 불길한 것이 궁에 들어온 이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왕실의 기둥인 소나무까지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저것은 주상을 향한 저주입니다. 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군주가 되려 했었지만 흉조라는 말 앞에서는 그 또한 조선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마르는 소나무는 분명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는 저주를 믿지 않았지만 민심과 신하들의 동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를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면 그녀의 저주를 인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왕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설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궁전에 사실상 연금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고 그녀 또한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되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죽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텅 빈 방에는 절망이라는 그림자가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박희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소나무 사건으로 궁궐이 어수선한 틈을 타 그녀는 보란듯이 화려한 모피로 몸을 감싸고 중궁전을 찾았습니다. 문을 지키던 내과는 감히 희빈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중궁전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마치 독사처럼 부드럽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어 찾아뵈었습니다. 박희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설이는 헬쑥한 얼굴로 예를 갖추려 애썼습니다.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희빈? 박희빈은 설인의 초라한 행색과 방 안의 냉기를 보란듯이 훑어보며 가증스러운 동정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찌 이리 춥게 지내십니까? 주상전하께 아뢰어 수치라도 더 넣어드리라 청해야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였습니다.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에는 왕의 하사품인 최고급 수치 밤낮 없이 타오르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었지요. 설이는 대꾸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박희빈은 설인의 곁에 다가앉으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요즘 궁 안의 소문이 너무 흉흉하여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마마께서 어찌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마마를 믿습니다. 그래서 대비마마께도 아뢰었지요. 중전마마는 그저 운이 없으실 뿐이라고요. 운이 없다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말을 교묘하게 돌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항변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로 항변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박희빈이 기다렸다는 듯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가슴을 쳤습니다. 사실 마마, 드릴 말씀이 있어 어렵게 걸음하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능숙해서 모르는 이가 본다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설인이 묻자 박희빈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아들 원자가 어젯밤부터 몹시 아픕니다. 그 말에 설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원자는 박희빈의 아들이자 왕의 유일한 아들로 세자 책봉이 유력한 아이였습니다. 원자께서 편찮으시다니요. 어인은 부르셨습니까? 병세가 어떠합니까? 박희빈은 설인의 그 순진한 걱정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이도 다녀갔지만 병의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저 열이 펄펄 끓고 밤새 경기를 일으키며 울기만 합니다. 그러고는 한숨과 함께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이틀 전 데뷔마마께 아침 문안을 드리고 돌아온 직후부터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문안에서 마마를 뵌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얼음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서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전 아침 문안. 그날은 소나무가 시들기 시작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박희빈의 말은 명백했습니다. 네가 나를 만났고 너의 저주가 나를 통해 내 아들에게 옮겨갔다. 이것은 소나무보다 더 끔찍한 고발이었습니다. 왕의 핏줄,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해하려 했다는 누명이었습니다. 서리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빈,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박희빈은 서린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부디 옥체 보전하십시오. 마마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원자도 그리고 이 궁궐도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서린에게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니 제발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박희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고 중궁전을 떠났습니다. 원자가 아프다는 소식은 소나무 사건과 맞물려 궁궐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중전 서린을 그저 불길한 여인이 아니라 왕실을 해하려는 마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경노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장 중궁전의 모든 출입을 금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중전의 시중을 들던 나인들마저 모두 물러나게 하고 문 앞에는 칼을 든 금군이 지키게 했습니다. 서리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가 괴물인가? 정말 나의 존재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그녀는 잊고 있었던 봉황 자수트를 보았습니다. 은실로 수놓은 봉황의 눈물이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어버린다면 이 끔찍한 저주도 끝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입에 아무것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방 안의 숯불은 꺼진 지 오래였고 물그릇엔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그녀의 의식마저 희미해져갈 무렵 굳게 닫혔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눈을 뜰 기력도 없었습니다. 금군이 자신을 끌어내려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거친 무기 소리가 아닌 낡았지만 정갈한 비단 치마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하지만 잊을 수 없는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갓 달인 생강의 맵고도 따뜻한 향기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는 기척이 났습니다. 마마,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낮고도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이 힘겹게 눈을 뜨자 그곳에는 수십 년간 궁궐의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온 친방의 김상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유모의 유모였다고도 하고 선대 왕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도 하는 궁궐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았기에 데뷔도 박희빈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생강차와 정갈하게 뜬 흰죽이 담긴 작은 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궁, 어찌하여? 서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김상궁은 서린의 등을 부드럽게 받쳐 일으켜 앉혔습니다. 금군에게는 데뷔마마의 명으로 약을 가져왔다. 둘러대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지요. 몸이 이리 상해서야 어찌 싸움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움이라니요. 저는 저주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 김상궁은 혀를 차는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서린의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맵고 뜨거운 기운이 서린의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듯 했습니다. 김상궁은
서린이 차를 다 마시는 것을 묵묵히 지켜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이 늙은이가 궁에서 50평생을 살았습니다. 마마께서 보신 것보다 더한 음모와 배신을 보았지요. 그녀는 창밖을 한번 내다보고는 서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마, 궁궐의 바람은 저절로 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바람을 밀어붙이는 손이 있기 마련이지요.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나무가 어찌 한겨울에 사람의 눈길 하나로 말라 죽겠으며 튼튼하던 원자가 어찌 무난인사 한 번의 사경을 헤매겠습니까? 그것은 순리가 아닙니다. 김상궁은 서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늙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누군가가 거대한 부채를 만들어 마마를 향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마의 저주라는 소문을 이용해 마마를 이궁에서 몰아내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지요. 누가 감히?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상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마마께서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굶고 울고 절망해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마의 저주는 마마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마를 공격하는 자들의 가장 편리한 무기일 뿐입니다. 김상궁은 흰죽 그릇을 서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부터 마마께서 드시고 마시는 것, 들으시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벽에도 귀가 있고 쥐도 새도 모르게 진실을 전하는 바람도 있는 법입니다. 마마는 이 나라의 국모이십니다. 괴물이 아니라 이 중궁전의 주인이십니다. 김상궁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서린은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궁의 바람은 저절로 불지 않는다. 김상궁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희빈의 가증스러운 눈물, 소나무의 부자연스러운 죽음, 원자의 때맞춘 병. 모든 것이 조각난 그림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죽으란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는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김상궁의 말은 꺼져가던 등불에 기름을 부은 듯 서린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은 듯이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제는 김상궁이 몰래 넣어주는 듯한 정갈한 음식을 받아먹었습니다. 굶주림으로 흐려졌던 정신이 맑아지자 닫혔던 귀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궁전의 삭막한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궁궐 전체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궁녀들의 발소리, 심지어 문틈으로 스며드는 냄새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희빈의 아들, 원자는 며칠 뒤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박희빈은 원자를 안고 대비전으로 달려가 눈물을 흘렸고 대비는 중전의 애군이 멀어지니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이 일로 중전의 저주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왕 또한 안도하는 한편 서린에 대한 죄책감 대신 역시 불길한 여인이라는 확신을 굳히는 듯했습니다. 서린은 중궁전에 고립된 채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으며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궁궐의 모든 이가 잠든 축시, 새벽일, 삼시, 중궁전 밖을 지키던 늙은 파수꾼만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와 싸우며 졸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저주받은 구역을 지키는 것이 몹시 불쾌했지만 어명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창끝을 고쳐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륵. 마른 잎이 스치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짐승의 발소리도 아닌 기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수꾼은 숨을 죽였습니다. 중궁전의 담벼락, 바로 대비의 소나무가 죽어가던 정원과 이어진 그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가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하얀 소복 같은 것이 바람에 날리듯
휙 하고 뜰을 가로지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땅 위를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파수꾼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중전이 몰고 온 원기, 웬귀란 말인가. 그 하얀 그림자는 중궁전뜰을 한 바퀴 맴돌더니 순식간에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스며들어 사라진 것입니다. 파수꾼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려는데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향. 냄새도 아니고 꽃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머리가 아찔해지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짙은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하얀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늙은 파수꾼이 혼절 직전의 얼굴로 자신이 본 것을 상세히 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얀 그림자와 기이한 향기. 이야기는 삽시간에 궁궐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귀신이다. 중전의 저주가 이제 원기가 되어 궁궐을 떠돌고 있다. 궁녀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처소의 문을 걸어 잠갔고 내관들은 밤순찰을 돌 때마다 부적을 품에 지녔습니다. 궁궐의 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무서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설인 역시 그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그림자라는 말보다 기이한 향기라는 대목에 더 집중했습니다. 김상궁의 조언대로라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귀신이 향기를 남기고 다닌단 말인가? 그것도 그토록 짙은, 사람의 기억에 남을 만한 향기를. 그녀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공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공포가 구체적인 재앙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던 바로 그 축시였습니다. 궁궐의 정적을 깨는 다급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무섭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다름 아닌 내의원, 왕실병원의 약재 창고였습니다. 왕과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지만 피해는 끔찍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은 다른 약재들은 거의 태우지 않고 오직 한 곳만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주상 전하께 올릴 귀한 보약, 재료들을 보관하던 창고였습니다. 왕의 만수무강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수해온 인삼, 녹용, 그리고 희귀한 약재들이 모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용체, 롱타이를 직접적으로 노린 명백한 위협이자 대역죄였습니다. 왕은 극도로 분노하고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시들어가는 소나무, 알아누운 원자, 궁궐을 떠도는 원기,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겨냥한 불길까지, 이 모든 불행의 고리가 단 한 사람, 중전 민서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모든 것이 서린이 궁에 들어온 이후에 시작되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저주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필시 하늘의 경고다. 당장 이 불길한 기운을 잠재울 방도를 찾으라. 궁궐은 그야말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목에서 예고된 그 밤의 비밀은 이제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왕의 목숨을 위협하는 실체적인 공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린을 중전마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그녀를 궁의 애군이라 불렀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던 대비는 이때다 싶어 눈물을 거두고 자신의 세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한 인물이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박희빈의 아버지이자 조정의 실세 중 한 명인 박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교활하고 야심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늘 온화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부복하며 통곡했습니다. 전하, 이 모든 재앙은 궁안의 음기, 임해가
너무 강하여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이옵니다. 하얀 그림자는 그 징조이며 약재 창고에 부른 그들의 노여움입니다. 박대감의 말은 논리적인 듯 했으나 그 칼끝은 정확히 중궁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음기란 곧 여인을 뜻했고 지금 궁에서 가장 불길한 음기를 가진 사람은 설인이었으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아뢰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종묘사직이 위험합니다. 부디 이 사태를 수습할 방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방도라니? 무슨 방도란 말이오? 경은 박대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들을 모두 불러들여 궁의 애군을 씻어내는 대규모 국구마, 의식을 열어야 하옵니다. 원기들의 한을 풀고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을 색출하여 궁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감에 찬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불행의 근원, 그것은 설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박희빈과 박대감이 처음부터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으로는 중전을 폐위시킬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나타나고 왕의 안위가 위협받는 이 상황이라면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판을 벌여 모든 임목을 집중시키고 그 자리에서 무당의 입을 빌려 모든 재앙의 근원은 중전이라고 선포하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왕조차도 신의 계시처럼 보이는 그 선언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설인을 폐위시키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대비는 즉각 박대감의 제안에 찬동하고 나섰습니다. 박대감의 말이 옳습니다. 주상, 내 아들을 이 나라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굿이라도 100번 열어야지요. 왕은 신하들과 어머니의 압박, 그리고 자신의 공포에 짓눌려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좋소, 당장 나라에서 제일 가는 무당들을 불러 모으시오. 궁궐 마당에서 가장 성대하고 엄중하게 그 굿이라는 것을 거행하도록 하시오. 어명은 떨어졌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굿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중궁전의 설인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를 모시던 나인 하나가 몰래 문틈으로 속삭여준 것이었습니다. 마마, 큰일 났습니다. 나흘 뒤에 마당에서 큰 구판이 벌어진답니다. 그 굿이 마마를 겨냥한 것이라 합니다. 설인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얀 그림자, 기이한 향기, 약재 창고의 불, 그리고 대규모 굿.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올가매는 거대한 그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구판에 끌려나가는 순간 그녀는 반박할 기회조차 없이 마녀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상궁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궁의 바람은 저절로 불지 않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설이는 미친 듯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원자, 하얀 그림자, 그리고 향기. 그래, 향기! 설이는 무릎을 쳤습니다. 파수꾼이 맡았다는 그 기이하고 짙은 향기. 설이는 기억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향기를 기억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 들어오기 전 아직 박희빈이 후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쓰던 시절 어느 작은 연회에서 맡았던 향기였습니다. 그때 박희빈은 서역 시육에서 구했다는 희귀한 향낭 향기 주머니를 자랑스레 흔들었습니다. 이 향은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소량만으로도 며칠간 향이 가시질 않지요. 그 향기는 독특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머리가 아찔한 사람을 현혹시키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파수꾼이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얀 그림자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희빈 혹은 박희빈의 수하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귀신 행세를 하고 일부러 그 짙은 향기를 남겨 궁궐을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소나무를 시들게 한 것도, 원자를 아프게 한 것도, 심지어 내의원에 불을 지른 것도 모두 그들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나무는 뿌리에 몰래 독을 부었을 것이고
원자는 잠시 아프게 만드는 약을 먹였을 것입니다. 내의원 방화는 왕의 약재를 태움으로써 서린에게 왕을 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서린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맑아졌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구판이 벌어지기까지는 단 나흘. 그녀는 이 굳게 닫힌 중궁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낡은 종이 한 귀퉁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녀 끝으로 손가락을 찔러 붉은 피를 냈습니다. 먹물은 감시당할 수 있었지만 피로 쓴 글씨는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돌돌 말아 식사를 가지고 들어온 김상궁의 손에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김상궁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서린이 김상궁에게 부탁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날 밤 하얀 그림자를 목격했던 늙은 파수꾼을 구판이 벌어지는 날까지 안전하게 숨기고 보호할 것. 둘째, 박희빈의 처소인 취선당에 잠입하여 그 기이한 향기가 나는 향낭이나 향료를 무슨 수를 써서든 아주 조금이라도 훔쳐올 것.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상궁, 쥐를 잡을 덫이 필요합니다. 아주 눈에 잘 띄는 덫이요. 김상궁은 서린의 피 묻은 서찰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린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알겠다는 대답이자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김상궁이 사라진 뒤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판을 준비하는 궁인들의 외침과 망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무대가 정녕 필요하다면 기꺼이 올라가 드리지요. 하지만 누가 주인공이 될지는 그날이 되어야 알게 될 것입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듯한 긴장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궁궐마당에는 거대한 오방색 천이 나부끼기 시작했고 구판을 위한 제단이 하늘 높이 쌓였습니다. 궁궐 전체가 이 기이하고도 두려운 의식을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이 굿이 궁궐의 모든 재앙을 씻어내줄 것이라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 재앙의 근원이 밝혀지는 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근원이 누구인지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굿을 거행하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마치 이 모든 비극을 예고하듯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왕과 대비는 가장 높은 상석에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조정의 중신들이 도열했고 박희빈은 창백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승리감에 찬 얼굴로 대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 대감은 굿의 진행을 총괄하며 번들거리는 눈으로 재단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 모든 일의 원인으로 지목된 중전설인이 섰습니다. 그녀는 죄인을 신문할 때 입히는 흰 소복 차림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립과 마음고생으로 그녀의 낯빛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냘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자의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중궁전의 문을 스스로 열고 금군의 호위도 없이 홀로 걸어나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대무당, 다우당은 화려하지만 기괴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징을 울리자 온 궁궐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 궁궐의 피냄새가 진동한다. 억울한 원기가 구름처럼 몰려와 옥좌를 노리고 있구나. 대무당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사위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대무당은 미친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북방의 검은 기운이 궁을 덮었고
서방의 백호가 피를 토하는구나. 이 모든 것은 궁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살사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방울소리가 광란처럼 울려 퍼졌고 지켜보던 궁녀 몇몇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왕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박희빈과 박대감은 몰래 만족스러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만 남았습니다. 대무당은 춤을 멈추고 재단에 쌓아 올린 쌀더미에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서린을 향해 피처럼 붉게 칠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다. 저 여인이다. 저 여인이 몰고 온 죽음의 기운이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원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내 이원에 불을 지른 것이다. 저 여인이 품은 저주가 궁궐의 모든 재앙을 불러왔다. 저 여인을 당장 이 궁에서 몰아내고 그 피로써 이 재단을 씻어내지 않으면 주상전하의 용체마저 위험해질 것이다. 대무당의 외침은 사자우처럼 궁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서린에게로 향했습니다. 대비는 아이고 내 아들 을 외치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고 박대감은 무릎을 꿇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하늘의 뜻이 이리도 명백합니다. 어서 결단을 내리시어 종묘사직을 구하소서. 왕은 혼란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칼자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을 그가 서린의 처분을 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죽은 듯 써있기만 하던 서린이 무겁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멈추시옵소서. 전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추었습니다. 감히 어명과 신의 계시를 가로막은 서린의 행동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대무당은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고 박희빈은 저것이 감히 라며 경악했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왕이 앉은 상석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었지만 그 자세는 구걸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소신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것이 하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끔찍한 계략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기회를 주시옵소서. 서린의 당당하고도 절박한 외침에 왕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마녀의 모습이 아닌 억울함을 호소하는 왕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보라.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도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말해보라. 허락이 떨어지자 서리는 곁에 숨죽이고 있던 김상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저주를 처음 목격했다는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서린의 말이 떨어지자 김상궁의 뒤에 숨어있던 늙은 파수꾼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그날 밤 하얀 그림자를 목격했던 바로 그 파수꾼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수하들이 그를 찾아 없애려 했지만 김상궁이 한 발 빨랐던 것입니다. 파수꾼은 왕 앞에 부복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그날 밤 본 것은 분명 귀신이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박희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리석긴 제 무덤을 파는구나. 하지만 서리는 동요하지 않고 파수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본 것이 분명하다면 그날 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느냐? 파수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마마. 그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서 아주 기이하고 짙은 향기가 났습니다. 서리는 희빈을 돌아보았습니다. 향기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향기의 주인을 찾겠습니다. 서리는 품속에서 비단으로 겹겹이 싼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김상궁이 목숨을 걸고 박희빈의 처소에서 훔쳐온 바로 그 향낭이었습니다. 서린이 향낭의 입구를 열자 구판의 피비린내를 뚫고 그 독특하고 아찔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서린은 파수꾼에게 향낭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맡았던 향기가 이 향기가 맞느냐? 파수꾼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경악에 찬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마마. 틀림없습니다. 제 머리가 이토록 아찔했던 바로 이 향기입니다. 서리는 그 향낭을 들고 박희빈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희빈께서는 이 향기를 모르시진 않겠지요. 이것은 희빈께서 서역에서 구해와 유일하게 지니고 다닌다던 바로 그 향낭이 아닙니까? 박희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쓰는 향낭이 거기 왜? 그녀의 당황한 모습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그림자가 귀신이 아니라 박희빈의 향낭 냄새를 풍기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불경하도다. 고작 향낭 하나로 희빈마마를 모함하는 것이냐? 그 향낭을 누군가 훔쳐다 쓴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대감. 서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하얀 그림자가 구판전에 다시 나타나 공포를 조장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덧들러 왔습니다. 서리는 김상궁을 보았고 김상궁은 손짓했습니다. 곧 건장한 내관 2명이 누군가를 질질 끌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희빈의 처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하수인 중 하나였는데 어딘가에서 몰매라도 맞았는지 엉망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이자가 또다시 하얀 그림자 행세를 하며 중궁전 담벼락을 넘으려다 붙잡혔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박희빈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아니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서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놓은 덫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던 길목과 내 의원, 약재 창고, 뒤편, 그리고 대비마마의 소나무 근처에 끈적한 엿기름에 섞은 인광 과루를 뿌려두었습니다. 인광이라는 말에 박대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인광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는 가루였습니다. 박희빈의 수하들은 하얀 그림자를 더 귀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자신들의 옷에 인광가루를 묻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린이 끈적한 엿기름과 함께 더 많은 인광가루를 덫으로 뿌려두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린은 끌려 나온 하수인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버선과 바짓단을 보시옵소서. 전하, 내관들이 횃불을 그의 발치에 가까이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맑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버선과 바짓단 아랫부분이 끈적한 무언가에 엉겨붙어 기이한 푸른빛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린이 뿌려둔 덫대 걸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발자국입니다. 이자가 하얀 그림자의 정체이며 이자가 박희빈의 명을 받아 소나무 뿌리에 독을 붓고 내 의원에 불을 지른 범인입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모함입니다. 박희빈이 비명을 질렀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붙잡힌 하수인은 이 모든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땅에 찌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하, 희빈마마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소나무에 독을 부은 것도, 원자마마께 잠시 열이 오르는 약을 먹인 것도, 내 의원에 불을 지른 것도 모두 희빈마마의 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궁궐을 공포에 떨게 한 그 밤의 비밀은 귀신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비의 자리를 탐낸 한 여인의 끔찍한 욕심과 그 딸을 돕기 위한 늙은 권력가의 추악한 음모였습니다. 대무당은 이 모든 광경에 넋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녀 역시 박대감에게 돈을 받고 거짓 연기를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왕은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과 믿었던 신하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했습니다. 그는 소나무를 걱정하고 원자를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략에 놀아나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왕은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내 인연, 내 놈들을 당장. 왕의 경로가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박희빈과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금군에게 결박되었습니다. 그토록 성대했던 구파는 한순간에 끔찍한 음모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잿빛 하늘 아래
오직 서린만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지켜낸 이 나라의 진정한 왕비였습니다.